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언더스탠딩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는 서병수 애널리스트. 서병수 애널리스트가 또 최근에 또 잠깐 안 보이던 사이에 제가 아는 대한민국 애널리스트 중에 네. 제일 독특한 사람이에요. 독특하시고 책도 쓰시고 막 이래서 남들 하는 건 안 하고 남들 안 하는 건 하는. 그렇습니다. 저는 뭐 같이 판단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매우 독특한 분입니다. 오늘도 아주 새로운 얘기를 또 들고 최근에 언더스탠딩에 출연이 좀 뜸했잖아요. 네. 그 사이에 또 책을 썼어요. 책을 썼네. 참 정말 책을 썼는데 우리 회사 출판사가 아니네. 아닙니다. 맨 처음 뭡니까? AI 슈퍼 사이클 온다. 2025년 인공지능 슈퍼 사이클이 온다. 이런 책이 무슨 말인지 쓰셨다니까.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요 책에 있는 내용도 좀 배워보고 하겠습니다. 네. 자, 서병수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아유 또 언제 이런 것도 쓰셨어요, 또. 근데 사실 이 책을 잘 보시면요. 네. 언더스탠딩이 다 키운 겁니다. 이 책을 예, 왜? 책의 한 3분의 1 정도는 전력망이라든가 여기 그동안 가서 했던 내용의 상당 네. 부분이 알겠습니다. 이제 하면서 나온 게 시청자 많이 여러분, 있습니다. 저 언더스탠딩을 그냥 다시 보시고 절대 이 책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구매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언더스탠딩 방송 내용이 절반을 넘진 않습니다. 절묘하게 네, 전략적으로. 아쉬울 정도만 했다. 그러면 짧게 한번 설명해 알겠습니다. 보시죠. 2025년에 슈퍼 사이클이 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마지막 요 내용을 오늘 하고서 하고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끝에 좀 정리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야, 이제 그렇게 쉽게 넘어질 않아. 네, 제가 쉬운 말 안 들어. 나한테 좀 설명해 주면 알겠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이 책에 오늘 제가 할 내용이 일본 기업에 대한 거거든요. 일본. 예, 그러니까 뭐 일본 요즘 주식 시장 많이 좋았다 잠깐 꺾이긴 했지만 네. 그러한 일본 기업의 체질 개선과 관련된 내용인데 갑자기 AI 슈퍼 사이클하고 일본 기업의 체질 개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상관이 있다라고 이 책 요번 판에 오늘 하는 거에 끝부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본 이야기. 예. 일본하고 AI하고 관련이 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일단 잠깐 머릿속에 지어두고 오늘은 이제 과연 일본 기업들 어떻게 이렇게 잘 갔나? 그리고 이제 지금 고점에서 좀 꺾인 일본 주식 계속 사야 되나? 뭐 연초부터 막 일본 기업 뭐 밸류업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요즘 좀 잠잠한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먼저 집중을 하고 예, 이게 이제 알겠습니다. 책 내용과 어떻게 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은 서병수 애널리스트의 이야기를 그냥 교양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최근에 요즘 주식시장에서 오르고 또 오르고 제일 잘 오르는 업종이 뭔지 아세요? 뭐요? 그게 전력망, 전력 전선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때 얘기했을 때 샀었어야 되는 건데. 서병수 애널리스트는 웬만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오르고 나서 얘기하는데 네. 이분은 문제가 뭐냐면 너무 앞서서 이게. 그 오르기 한 일주일 전이나 한 달쯤 전에 얘기해주면 고맙겠는데 막 한 석 달, 넉 달 전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큰 실수를 리마인드도 좀 해주시고 했었어야지. 조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얘기 좀 해드릴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한 달 정도만 뒤에 해주시면 예.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런 일을 것들에 몇 대한 번을 종목까지 예. 이 책에 요번에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이제 종목도 나오는데 네. 일단 고전에 일단 화면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요. 요게 이제 오늘 이제 초기 화면이고요. 예, 이게 제 책이고. 아하. 예. 깨알 홍보. 예, 깨알 홍보하고 이제 바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니케이 225 일본 이제 종합 주가 지수 같은 거죠. 네. 이 지난 25년간의 차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고점 대비 좀 꺾이기는 했지만 예. 주가가 계속 올라왔죠. 근데 이제 인상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때부터 거의 한 10 몇 년 이상 이게 지금 대략 보면은 2012년 11월 이후로 지금 꾸준히 오른 거거든요. 10년간 올랐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희가 일본 주식 얘기를 작년 뭐 올해 들어서 얘기를 하지만 예.
주가는 거의 10년 넘게 올랐다. 그리고 이제 상승한 거에서 약간 조정을 받았고 저는 한 사실은 2, 3년 전부터 일본 주식을 사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너무 일찍 얘기한다니까. 예. 아니, 저는 좀 샀습니다. 예. 예. 그랬고 이제 이런 흐름이 있었다라는 예.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가서 일본 죄송합니다. 먼저 고전에 일본 주식이 왜 이렇게 뭐 반등했냐 가지고 사실은 올해 연초 들어서 되게 많은 분들 얘기했잖아요. 밸류업 프로그램이니 뭐 막 얘기 그렇죠. 많이 예. 했죠. 그리고 또 뭐 엔화에 대한 것도 환율 얘기도 했고 미중 패권 전쟁으로 뭐 수혜도 했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박상준 교수님 영상 거의 다 봤거든요. 예. 이제 뭐 와세다대.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매크로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고요. 근데 이제 10년 이상 어떠한 기업의 주가가 올랐다는 거는 저 같은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기업이 바뀌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밸류가 달라졌다. 가치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기업이 바뀐 거예요. 체질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엔화로 어떻게 하고 정부 정책이 어떻고 정부가 뭐 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바뀌는 거는 1년, 2년 바뀔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아까 여기 이 차트에서도 보시지만 10년 넘게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요 지금 보면 12년 전으로 일본 기업이 뭔가 바뀐 거예요. 이 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저는 기업의 체질 개선이 없이 10년 이상 장기 상승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일본의 그럼 주요 기업들이 뭐가 바뀌었을까? 이거에 사실은 집중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일본 기업은 지난 16년간 지속적인 체질 개선이 있었다. 16년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지금 점차 확산이 되면서 몇몇 선두 기업이 아니라 일본 기업 전반으로 살아남은 일본 기업 전반으로 확산됐다. 예. 그리고 이거를 뒤이어서 일본 정부가 받아들였고 그래서 더 간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일본 정부에 의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일본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고 바뀌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거가 어디랑 되게 비슷하냐면요.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기업들의 질적인 변화가 나타났던 게 1997년 IMF 환란 사태 이후에 죽은 기업 말고 살아남은 기업들 있잖아요. 예. 그런 기업들은 완전히 글로벌 기업으로 탈바꿈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삼성이나 현대차 그룹 같은 그룹이 IMF 환란을 살아남은 이후에는 한국 내에서가 아니라 정말 글로벌 최강 기업들이 됐잖아요. 예. 이런 것과 같은 변화가 16년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IMF 환란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무슨 정부가 물론 지원한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기업들이 체질 개선을 통해서 살아남은 자만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16년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16년 전이 과연 언제냐? 2008년 9월 리만 브라더스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 9월 리만 브라더스 사태 금융위기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주가도 좀 빠졌죠. 예. 하지만 우리는 1년 반 만에 회복을 하고 갔는데 이것이 일본의 기업들한테는 우리 IMF 환란과 같은 굉장히 큰 타격이었어요. 왜요? 왜? 왜냐? 다 얘기 드리죠. 예. 저희가 사실은 그 당시에 일본 기업을 보면요. 예. 우리는 IMF 환란이 터졌을 때도 큰일이라고 했지만 예. 그 전에 한국의 기업들은 어쨌나요? 어쨌건 잘 나가고 있었어요. 예. 네. 잘 나가고 있다가 뭐가 잘 안 돼서 이렇게 환란을 겪은 다음에 기업들의 체질 개선이 되고 됐죠. 근데 예. 그 당시 일본을 생각해 보죠. 일본은 1990년대 이후로 꾸준히 종합주가지수가 하락하고 경제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구조조정 안 하고 있었죠. 예. 아까 2008년이면 거의 30년이에요. 30년 동안 그럼 일본 기업들은 어떻게 돼 있었나요? 세계 최강의 반도체 기업이 일본이 있던 게 전부 다 한국으로 넘어왔죠. IT도 전부 다 넘어왔죠. 예. 자동차에서 도요타 빼고서는 다 상태가 안 좋아졌죠. 글로벌 경쟁에서 LCD나 PDP도 다 무너졌죠. 예. 한국한테 몽땅 다 뺏겼고 그러면 내수는 되게 좋았냐? 그냥 내수 시장이 크다고 그럭저럭 했지만 내수 침체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전 세계의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2차 대전 끝나고 난 이후에 베이비 부머들이 있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한 10년 정도 빠르잖아요. 인구 예, 구조가. 예. 그래서 지금 일본은 지금 저희가 현재 나는 인구 문제를 10몇 년 전에 먼저 경험한 거예요. 노령화 노인들은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젊은 친구들은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일을 안 해요. 예. 그래서 이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또리 세대라는 말이 나왔죠. 예. 그 사또리 세대가 언제 나온 용어인지 아십니까? 뭐, 2013년에 대유행이 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사또리 세대라는 게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도 닦듯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예. 2013년에 대유행이 될 정도면 그런 친구들이 언제부터 있었다는 건가요? 2010년 전으로부터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직원들을 뽑았는데 애들이 일도 안 하고 사람도 적고 늙은 사람들 많고 은퇴하고 나니까 답이 없고 이게 일본이 그 당시 직면했던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97년에 직면했던 현실보다 더 참담한 거죠. 예. 더군다나 우리는 IMF 환란이 딱 터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 답안들이 있잖아요. 뭐 예. 과도한 구조조정이긴 하지만. 근데 일본이 그 당시 경험했던 거는 이례적인 노령화. 그리고 기업들의 체질들은 다 국제 경쟁력에서 망가졌고 예. 내수 시장은 침체되고 있고 젊은 애들은 일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비전이나 방향은 전 세계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들이 지금 그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2008년 금융위기가 딱 터졌을 때 일본 기업이 터진 거고 그때 수출이 급감하고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고 이런 상황에서 일본 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했어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차트 보시면 왜 우리가 혼나는 느낌이지? 아니 저기 저희가 잘못한 건 아니, 아니죠. 저희가 잘못한 건 일본이 아니에요. 잘못했다. 일본이 잘못했는데 그런 얘기죠. 이 연사. 예. 아니, 연산은 아니고. 여기 보시면 2008년 요때 전후에 저점을 찍고 난 이후로 예. 거의 보면은 2012년까지 이 몇 년간 일본 증시가 되게 바닥권에 있었죠. 네. 근데 요 기간 한 4년, 5년 사이에 우리가 IMF 환란을 거치면서 구조적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일본 기업들이 바뀌었던 겁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예, 그것이 오늘 할 내용입니다. 예. 일본이 저 예. 시기에 도대체 뭘 바꿨나? 그리고 이게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IMF 환란이 터졌을 때 삼성이 구조적으로 살아남고 현대차가 살아남게 했던 예. 것처럼요. 예. 그리고 이 사또리 세대라는 이 책이 굉장히 히트를 치고 2013년 10월에 대히트를 치면서 2013년에 그 해에 일본에서 단어로 나왔는데 이게 나왔다는 것 자체는 그 당시에 젊은 친구들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IMF 환란 터지고 나서 젊은 사람들 뽑으면 애들 막 밤을 갈아서 열심히 일할 건데 얘네들은 난 일 안 해. 그냥 뭐 알바생으로 하지. 뭐 어차피 비전 없어. 예. 이런 애들들이 대부분이 있고 심지어 그 애들조차도 숫자가 지금 확 줄어들 있는. 예. 그리고 주요 관리자들은 늙어 있는 사태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노령화, 젊은 층에부터 외면받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다 상실하고 내수시장은 침체되고 있는 일본이란 데 있는 일본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사실 답이 모르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거잖아요.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의 기업들은 무분별한 다각화, 상호 출자 보조, 그리고 단순하게 투자 관점에서 지배구조 정리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정책 보유주라는 형태로 상호 지원하고 예. 이런 일들도 돼 있는 되게 정근대적이고 답이 없는 기업이었어요. 재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오너가가 없을 뿐이지 일본의 재벌 시스템은 한국하고 되게 비슷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럼 이 상황이 됐을 때 저희는 과연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답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어쨌건 금융위기 리만 위기 터지고 나서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 바뀌어야 됐을 때 제일 먼저 할까요? 훌륭한 리더가 딱 나타나가지고 카리스마적으로 구조조정을 딱 치고 기업들 불필요한 거 딱 치고 가자라는 답안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당시 일본에서는요. 망가져도. 왜냐? 그 지난 30년간 80년대 이후로 일본 경제가 계속 하락하는 그 주범이 누군가요? 지금 기득권인 애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선진 사회가 되고 사회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회사가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회사가 어려우니까 우리 조직을 쳐내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인도 없잖아요. 일본의 기업들은 뭐 은행이란 형태가 됐지만 그러면 그리고 30년간 구조적 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로 인해서 심각하고요. 그럼 여기서 나온 건 뭐냐? 사회와 다수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 지배 구조를 갖추고 그거에 따라서 이러한 이사회와 이러한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영진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구조 조정을 해야만 그나마 그 안에서 명분이 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기업이 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지배 구조를 합리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것들도 특정 개인이나 어떤 이해 집단이 아니라 네. 누구나 보기에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것들을 도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딱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얼굴 표정에 무슨 공상과학 같은 얘기야. 그 지금 당장 회사가 망해가는 판인데 그게 네. 가능하겠어? 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에서. 음. 그리고 이거를 아마 국내에서 최초로 이 언론 유튜브에 방송을 한 곳이 이 유튜버께서 가장 영향력 있고 탁월한 언더스탠딩입니다. 언더스탠딩이 우리가 이런 얘기했어요. 예. 2023년 9월에 하고도 제가 히타치기라고 하는 예. 기업을 언더스탠딩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맞지. 예. 했죠. 너무 빨리 했어. 그거. 예. 너무 일찍 해버려. 히타치라고 하는 기업이 어떻게 했냐? 장기적 관점에서 핵심 산업에 집중하고 비핵심 산업들을 대규모로 구조 조정하고 알아요. 그때 생각나요. 막 예. 되게 구체적으로 이거 하던 거 없애고 이거 예. 나 갑자기 그때 왜 갑자기 일본 기업 갖고 와서 저 얘기를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예. 맥락이 없다 이거. 예, 근데 이제 그 맥락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 히타치라고 하는 거대한 기업의 수많은 사업부 조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쳐내겠다 하면 내부 조직원들이 어떻게 할까요? 난리 나겠죠. 어마어마하게 반발하겠죠. 예. 그리고 그 당시 사장이 되신 분이 거기서 월급쟁이 생활 몇십 년 하다가 되신 분이에요. 그럼 네가 뭔데? 네. 당연히 그런 일이 나올 수 있잖아요. 다 누려놓고서. 예, 뭐 지금까지. 지는 누려놓고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은 여기에 당시에 되셨던 분이 누구냐? 여기 나오시는 그 가하무라 다카시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예. 이분이 잠깐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자료. 가와무라 다카시. 예, 이 가하무라 다카시라고 하시는 분이 예. 2009년 4월달에 CEO 겸 이사회 의장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이 CEO는 딱 1년만 하고 그만뒀어요. 예. 그런데 이사회 의장은 2013년 회계년도 끝나는 2014년 3월까지 하셨어요. 예. 그럼 이사회 의장은 오래 했죠. 예. 근데 이 회사가 1년 만에 흑전을 하고 빠르게 돌아섭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루고 했던 게 블룸버그에서 지금 기사로 나왔어요. 예. 그게 제가 그 당시에 다뤘던 히타치가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 이걸 바뀌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가하무라 그 다카시라고 하는 분이 취임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사회부터 싹 바꿨어요. 네. 이사회가 그 당시에 사회이사가 없는데 사회이사를 12명 중에 9명을 사회이사로 하고요. 예. 그 중에 5명을 외국인으로 하고요. 그리고 사장은 이사회에서 철저하게 지명을 하고 이사회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컨셉이냐면은 저희 야구를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야구 감독이 있고 단장이 있잖아요. 벤치가 예, 있고 예, 벤치가 그러니까 있고. 감독이라고 하는 거는 뽑아준 선수들을 가지고 경기를 해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예. 야구단의 단장이라고 하시는 분은 감독을 포함한 것들을 선임을 해가지고 이 조직이 훌륭한 조직원들을 구성하게 만드는 게 단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프런트. 예, 프런트죠. 그래서 우리 감독에서 구단주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감독이 정권을 행사하냐 프런트가 하느냐 하지만 결국은 두 개가 조화를 갖춰야 되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이 안 되면은 안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프런트 같은 역할을 이사회에서 하고 예. 그거에 대한 행사 정권은 CEO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그리고 어느 누구한테도 일방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은 공정하고 글로벌한 스탠다드한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 이사회가 사장을 계속 견제하고 사장은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정권을 행사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다 보니까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으로 물론 당연히 내 조직부가 잘리니까 힘들지만 그리고 글로벌 M&A를 할 때도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가하무라 다카시라고 하시는 분께서 CEO는 1년만 하고 그만뒀지만 이사회 의장은 되게 오래 하셨어요.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근데 궁금한 게
말씀하셨듯이 일본의 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했어요. 예. 패배주의도 있었을 예. 거고 뭐 매출 떨어지고 시장도 엉망이고 뭐 우리는 뭐 했나 다 뺏기고 사람은 많고 구조조정도 잘 알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히타치의 가와무라 다카시 예. 하여튼 이 아저씨가 나와서 예.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미국식 예, 미국식. 서구식 예, 서구식 지배 구조를 도입했다. 예. 그게 해결책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런 기업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런 서구식 지배 구조를 뭐 되게 좋은 얘기지만 예.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솔루션인가 지금 당장 필요한 솔루션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히타치는 보여줬어요. 1년 만에 회사가 빠른 속도로 흑전을 했고요. 지배 제가- 구조를 바꾸는 예, 게. 1년 만에 바로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가장 역대 사상 최대 적자를 내고 이번 취임하고 1년간 적자폭을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흑전을 했고요. 예. 그 이후에 회사의 사업 구조에서 비효율적 조직들을 쳐내고 회사가 첨단 사업 디지털 산업으로 전환을 하고 회사의 구조가 빠른 속도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룬 게 그때 나왔던 거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런 아까 말씀하시는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그 당시 이게 인터뷰를 했던 게 23년 기사인데 예. 22년부터 23년까지 CEO로 취임하고 계시는 코지마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근데 이분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회는 매우 글로벌화가 됐다. 예. 그리고 이 사회가 그렇게 글로벌화가 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조조정을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이사들은 회의실에 앉아서 이렇게 뭐 글이나 읽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토론하고 사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회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이 회사가 가야 되는 정확한 방향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기도 있거는 그런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거야? 라고 할 때 저는 이제 이 부분도 더 중요하다고 봐요. 예전에는 리더가 혼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리더가 틀렸을 때 오류를 바꾸지 못하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되면 오류를 끊임없이 수정하고 바꾸고 사람을 바꿀 수 있고 훌륭한 인재들을 필요로 할 때 적시 조직에 영입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게 되니까 낮은 저리의 자금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하게 되니까 회사 안팎으로 지지를 받는 거죠. 예전에는 한 1인, 옛날 구시대적으로 했을 때는 리더에 의해서 다 했지만 이미 히타치도 거대한 기업이 됐고 내부 조직원들이 많은데 예. 그 조직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 회사를 좀 더 지원하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됨으로써 해외 진출이라든가 조직의 다양성을 추구해서 혁신을 갈 수 있고 디지털 기반으로 이 기업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일본 기업이 안 됐다는 자기 반성,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지부진한 자기 반성이 우리는 지배 구조에 문제가 있었어라고 진단한 셈이네요. 그러니까 지배 구조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지배 구조가 우리는 전 근대적이야. 그러니까 기업 문화 자체가 새롭게 바뀐 젊은 MZ 세대들을 끌어들이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동양적이고 일본의 폐쇄적인 것들을 계속 가져가는 게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던 히타치가 했던 사례가 굉장히 획기적이었고 예. 시장의 핫 이슈가 됐고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방송했을 때도 했지만 그 당시 경쟁사였던 회사가 도요타입니다. 예. 도요타는 상장 폐지됐죠, 작년에. 예. 그리고 이 회사는 중전기 만드는 회사예요. 변압기라든가 발전기, 철도 같은 회사인데 이 회사가 디지털 전환을 가장 앞서서 한 일본 기업의 대표 주자가 돼요. 히타치가 예. 그러면 그 불필요한 수많은 사업들을 정리하고 그런 구조 조정을 함에 있어서 예전에 작은 회사도 아닌 그 거대해진 직원들을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들 그리고 이것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가려면 어떻게 갔었어야 되는 거라는 것들에서 히타치가 하나의 사례를 보여줬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단순히 히타치만의 얘기가 아닌 게 제가 이제 사실은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젊은 세대 MZ 세대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예. 아까 저희가 지금 일본이 얘기했던 것 중에 저희가 97년하고 다른 사례 케이스가 뭐냐면요.
아까 전에 도시바가 네, 죄송합니다. 상장 예, 도시바입니다. 토요타가 예, 토요타야 아니고. 도시바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어, 그 우리가 97년에는 아직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일할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근데 아까 일본이 직면한 현실은 어떠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의욕이 없고요. 기존의 노동자들은 이미 늙어서 은퇴해가지고 점점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디지털화에서 가장 후진적으로 뒤처져 있는데 디지털화를 전환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게 한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고민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면은 그냥 갈아 넣겠다고 하면 될까요? 다 퇴사하죠. 네. 그게 지금 저희가 한국의 대기업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지금 상황과 일본의 10년 전 모습과 인구 구조상으로는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은 젊은 친구들을 계속 갈아넣고 형태로 해야 할 수 있느냐? 예, 예.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젊은 친구들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리적인 거를 보여줘야 돼요. 네. 예전보다 노동 참여도도 적고 노동 시간도 현저하게 낮고 그런데 거기서 일을 적게 하면서도 일과 생활을 균형을 맞춰줄 수 있고 예. 그리고 조직에 들어갔더니 꼰대식으로 이래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들을 하면은 오래 있지 않고 다 튀어나가죠. 온라인으로 우리가 소통하고 직원인 동시에 소비자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동일하죠. 이런 것들을 기업 조직이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기업이 젊은 사람들을 채용할 수 없고 조직원들에서 젊은 사람들이 없으면 얘네들이 온라인으로 소비자로서 반발을 하고 글로벌로 나가도 글로벌 그런 스탠다드에 안 맞춘다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보다 10년, 15년 먼저 노령화를 하고 이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개조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 그리고 그것의 한 측면에서 아까 지배구조도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회사를 딱 들어왔는데 회사가 굉장히 비합리적이에요. 그리고 다양성도 없어요. 남녀 평등이나 이런 개념도 없어요. 꼰대 문화예요. 그건 지배구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배구조라고 하는 것들이 오너 일가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체제가 되니까 비합리적인 거고 이사회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CEO가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럼 이런 비합리적인 것들을 옛날에 노동자들은 아 그냥 그건 그거지 라고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걸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하지 못하죠. 예. 공정과 합리와 남녀평등이라고 하는 이런 사고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 회사에 어떻게 될까요? 다 나가죠. 그게 지금 저희 한국의 대기업들에서 젊은 세대들이 1, 2년도 안 돼서 대규모로 퇴사를 하는 원인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일본 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했냐? 뭐 잘못됐다고 얘기해. 잘못됐다고.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본의 기업들이 30년간 이렇게 추락하고 일본 기업들 사또되는 걸 보면서 예. 2010년 전후로 일본의 기업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바뀐 건 아닙니다. 네. 이토추 상사라고 있어요. 일본의 종합상사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네. 근데 이 회사가 2010년부터 무엇을 했냐면 일하는 방식의 개혁이라는 걸 추구했습니다. 예. 그리고 2013년에 이 회사가 도입을 했던 게 아침형 근무제도라는 걸 했어요. 네. 원래는 이제 이 회사가 8시부터 8시에 출근해서 5시 퇴근이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가 말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5시에서 8시 사이에 출근을 하게 되면 예. 기 시간을 줄여주는 퇴근할- 건다. 해도 돼. 예,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밥도 줘요. 그리고 야근 금지시켜버리고, 그리고 회식도 110, 밤 10시까지 1차만 해라. 예.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예, 옛날 분들은 기억나시는데, 네. 2012년에 삼성그룹이 그런 걸 했어요. 그렇죠. 예, 맞아. 그 당시에 이제 보면 자율 출퇴근제라는 거 했고, 술도 한 종류로만. 예, 119. 하루에 1차 9시까지만 하자는 맞아, 거예요. 맞아, 근데 이제 맞아. 얘네들은 예. 10시까지 1차로만 하자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토추 상사가 2010년부터 이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추구했지만 예. 아까 말하는 119라든가 아침형 근무제는 2013년에 도입했어요. 네. 그럼 삼성보다 1년 늦게 도입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삼성은 아무도 그 얘기 안 하죠. 근데 이토추 상사는 지금까지 그걸 했어요. 삼성은 지금
임원들은 주 6일 나와라. 뭐 예. 네. 그러니까 이 이토추 상사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 버전이냐? 이제 국내에서는 이 관련되는 것 중에 뭐 출산율이 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는 돈 버는 게 중요하니까요. 노동 생산성이 2011년 대비 2023년간 5.2배가 증가했어요. 사람 한 명이 내는 생산성이 5.2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퇴근을 3시에 퇴근할 수 있으니까 일과 육아가 병행이 될 수 있고 예. 그래서 여대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자 1위에 2년 연속 되고 있고요. 그런데도 비용 개선이라든가 기업의 이익은 증가를 했죠.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이 자료가 좀 안 보이니까 얘기했는데 네. 작년 12월에 니혼 게이자의 신문, 일본 경제신문이죠. 예. 여기서 무슨 기획을 했냐면 히타치, 후지츠, NEC의 새로운 사무실이라고 하는 기획 시리즈를 3일 연속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 나온 것 중에 보면 뭐냐면 히타치나 후지스나 NEC가 최근에 본사를 바꿨어요. 예. 본사를 바꿨는데 거기 일하는 직원 그 자석을요. 예. 30% 이상씩 다 줄여버린 거예요. 자리를 없애버린 예, 거예요? 자리를 없앴어요. 어, 원래 자율자석으로 본사 하니까? 직원이 100명이면 예. 예를 들어서 30석을 없애버린 거예요. 70석 가지고 돌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돌아가면서 나와야죠 뭐. 재택근무죠. 어. 재택근무나 하이브리드 근무를 대대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 예. 코로나 끝났는데 왜? 어. 회사 조직을 왜? 어. 하이브리드 근무나 재택근무가 코로나의 비상시기 대응이 아니라 MZ 세대들을 이 회사에 끌어들이기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일시적인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사의 아예 틀을 바꿔버리고 회의형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토론을 하는 사무실로 협업하는 공간으로 사무실 공간을 싹 다 뜯어 고쳤어요. 예. 좋은 인재로 생각되는 젊은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죠. 꼬신 거네요. 예, 그러니까 재택근무나 이런 것들이 비상사태가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한국에서는 코로나 끝나고 재택근무 안 하지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젊은 세대와 윗세대들의 그 선호도라든가 특히 윗분들의 차이는 클 건데 그렇죠. 이것을 굉장히 강렬하게 원하는 분들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실 자체를 회의형 공간 위주로 심지어 여기 나온 거 보면은 사무실에 본사에 게임방도 있고 개 끌고 집에 사무실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별도 공간들을 만들어서 왜 일하면서 개가 있으면 어떻고 게임할 때 잠깐 쉴 때 게임하면 어때? 회의를 할 때 왜 내가 옆에 골치 아픈 애하고 일을 해야지? 집중 근무를 할 때는 할 거는 하지만 왜 합리적으로 그렇지 않아? 라는 것들에 대한 근본적 질문들을 구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타치가의 사무실 2013이지만 아까 2008년 전후로부터 일본 기업들이 느낀 변화는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지금의 노령화되고 젊은 MZ세대고 그리고 폐쇄적이지 않고 글로벌로 가는 거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변화를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아베 정권이 도입을 한 거는 예. 2013년에서 15년이에요. 아까 제가 이토추 상사가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추구했던 것도 2010년부터 시작했고요. 예. 이토추 상사는 그 이후로 잘 됐어요. 잘 됐죠. 계속 그런 일하는 방식을 고수하면서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엔가 이게 굉장히 모범적 사례로 한국에서도 되게 많이 언급이 됐고요. 출산율 증가라는 컨셉으로 나오긴 했지만 노동 생산성이나 주가도 굉장히 크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베이비 부머들의 위주로 하는 직원들을 가져가는 기존 문화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방식이 예. MZ 세대들을 소비자이자 직원으로 끌어들이고 그 친구들을 끌어들여서 글로벌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일본이 보여준 거예요. 10년 인구 구조가 앞서 있으니까. 예. MZ 세대를 잘 파악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근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예. 같이 사는 반려동물을 빨리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 기꺼이 야근도 하더라. 그러니까 야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일하는 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하고 회사의 문화가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고 페어하고 공정하게 움직이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2013년에서 15년 사이에 일본 정부가 아베가 집권을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진행이 됐던 방식들이
일본의 지배구조 개편이라든가 일하는 방식의 개혁, 여성 근로자라든가 노령자들에 대한 대규모 채용, 젊은 직원들에 대한 젊은 사람들에 대한 어드밴티지, 그리고 기존에 장기 고용을 했던 친구들 임금 피크로 깎기, 이런 등등의 개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서는 잘 밝혀지지 않았지만 2015년에 아베가 유엔에 가서 총회에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해 가능한 개발 목표라는 거를 유엔 차원에서 채택해야 된다는 걸 강하게 주장을 해서 예. 그것들이 채택이 됐어요. 예. 그리고 그거를 할 때에 일본 국민연금이 유엔 책임 투자 원칙이라고 하는데 서명을 하고, 그런 ESG와 관련되는 것에서 불필요한 애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했고, 그 중에 일부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종업원들에 대한 소셜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기업들의 투자를 배제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일본 지배구조 개편이라든가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행했던 히타치나 이토츠나 몇몇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보고 몇 년 뒤에 받아들인 거고요. 예. 그리고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나 지난 10년간 이거를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을 했던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일관성 있게 추진을 했던 거는 뭐냐면,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기업의 문화라든가 기업이 체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일본이 선제적으로 대응했고, 이거를 대응하지 못한 도시바 같은 기업은 망한 거고요.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 그 문제가 생긴 거를 회계 부정을 통해서 도시바가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은 상장 폐지되고 망한 거잖아요. 지배구조가 합리적이고 하다면은 투명하다고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공통적인 얘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보는 게, 야, 지배구조 바꾸는 거, 일하는 애들 일하는 시간 방식, 그 젊은 애들 우쭈쭈 하는 거, 이거 가지고 과연 되겠어? 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의 인구 구조가 일본보다 10년 뒤여서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 경쟁, 지금 일본의 지금 주요 기업들은요, 해외 시장에 몽땅 진출해서 대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히타치, 아지노모토라는 조미료 만드는 회사도 해외로 진출하거나 IT 산업으로 진출하고 있고요. 후지필름 같은 필름 만드는 애도 IT 소재로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고 있고요. 지금 일본에 성장하고 있는 것들이 글로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죠. 이 개혁이 시작하기 전인 2008년, 10년일 때 일본의 상황은 어땠나요? 해외 시장에서 다 아웃되고 한국한테 다 끝났던 애들인데, 이 애들들이 지금 소리 소문 없이 글로벌로 하고 있고, 심지어 거기에 들어가는 유통기업들조차도 미국으로 진출하고 있고,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진데, 그럼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벌어진 일이에요? 아니면 2010년 이후에 계속 이후로 계속 해외로 나가고 진출하고 바뀌었던 거예요.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이 예. 보이더라. 그러면 자, 지배구조 개편 얘기하고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얘기하면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학생 너 공부해. 엄마가 돈을 주면은 내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너 운동을 해. 제가 돈을 주시면 헬스 운동을 하겠습니다. 학생이 운동하고 자기 좋아서 하는 거고요. 운동은 스스로 건강하자고 하는 거고요. 밸류 프로그램이나 이런 그러니까 직원에 대한 만족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기업이 살아남자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일본이 아니라 앞으로 MZ세대들이 부상이 되고 있는 대다수 선진국에 다 직면한 현실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경영의 특수성을 얘기하는 거는 전형적으로 구시대적 발상이에요. MZ세대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 동일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원이자 소비자이자 혁신으로 만들려면은 그들이 맞는 합리적 사고 구조를 갖추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드리면, 예. 저기 너 AI 얘기했는데 AI가 뭐가 예, 있냐. 이거하고 이게 뭔 상관이야 하는데, 제 책이 3장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챕터 3, 예. 새 챕터. 네. 세 챕터. 하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두 번째는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 그리고 세 번째가 ESG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한 거는 ESG 편의 일부 내용이에요. 예. 근데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대충 이해 가시죠? 예. AI하고 뭐 로봇으로 바뀌고 가겠죠? 그리고 그거를 구현을 하려면 전기가 필요하니까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도 대충 이해를 가실 거예요. 예. 그런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스템 구축하고 가져오면은
과연 우리 기업들이 그걸 다 적응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AI라고 하는 거는요. 일종의 카카오톡 같은 오픈 소스 생태계 그리고 거기에 구현하는 구독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고들을 깔고 있고 예. 그 사고는 MZ 세대들의 사고이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거예요. 카카오톡의 회사가 카카오톡을 가지고 있다 해서 거기 밑에 있는 가입자들한테 갑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나가겠죠. 네. TSMC가 TSMC의 그 밸류체인 생태계를 갑질이 아닌 생태계를 구축해서 파운드리에서 삼성보다 앞서고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조직 내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하고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하려면 네. 조직원들 자체에서도 합리적 사고, 자발적 사고, 보상 그리고 그런 것들이 ESG라는 경영하고 관련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인구 구조에서 먼저 했던 일본이 지금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세계가 맞물려 돌아간다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소프트웨어의 변화. 좀- 예. 그건 하드웨어의 변화만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한두 달 좀 먼저 들었으면 어. 서병수 의원이 탄생했을 것 같은데 조금 책 쓰느라고 타이밍을 의원은 좀 놓쳤고요. 한 타임 놓치셨네. 출마를 안 하셨네. 지금 안타깝게 울분이 합니다. 있으셔가지고 책 쓰시면서 막 울분이 있었나 아닙니다. 봐. 네, 참고로 이 방송 앞전에 예. 최준영 박사님 방송을 하셨잖아요. 네, 예. 인구구조화에 저 일찍 와서 정말 열심히 들었는데요. 네. 앞으로 줄어드는 인구구조화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동아시아권 국가들이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네. 뭐 국가 차원에선 모르겠고요. 기업 차원에서 기업들이 글로벌로 어떻게 했을까 해서 일본 기업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일본의 지금 선진 기업들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은 되게 좋은 시사점이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하는 게 그게 생산성이 꼭 높아지는 거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뭔가 이렇게 의사결정이나 그런 프로세스를 합리적으로 그렇죠. 바꿨다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뭔가 좀 실리콘밸리요 노동 엄청 하거든요. 예, 근무 시간. 근데 충분한 보상과 합리적 시스템 하에서는 밤새 갈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페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포인트가 아니까 페어함, 공정함 이런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최근에 우리나라에 월급 제일 많이 있는 대기업들에서 성과급 이슈 지금 몇 년째 발생하고 예,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과연 이것들이 얘들 월급 안 줘서 그런 건가? 라는 그렇죠. 거하고는 다른 얘기인 그렇죠.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돈 많은 사람들 얘기냐? 우리나라 지금 조선업계가 몇 년 전에 불황이었을 때 다 탈출하신 분들 지금 다 안 돌아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냥 배달하고 있고 하지 나는 거기 가서 그런 갑질 받으면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단순히 월급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다. 혹시 예. 일본 기업들의 일부 기업들의 반등과 부활이 그 말씀하신 MZ 세대의 취향과 가치관에 맞춘 합리적 변화에 인과관계에 있는 결과물인지 그냥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같이 나타난 현상인지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요 부분은 요 책을 보시면 좀 더 깊이 나오는데요. 예. 근데 이제 책에 진짜 기가 막힌다. 예. 난해한 질문을 위기를 기회로 아니 활용하는 요즘에 시간이 없어서 대단하다. 나 진짜 여기서 놀래버렸어. 제가 시간을 한 시간만 주시면 네네.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네, 야. 예, 근데 이제 요 얘기는 하나 드릴게요. 답을 아까 주세요.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예. 또 답을 주세요. 일본 정부가 네. 그 개혁을 함에 있어서 ESG를 전면으로 내세웠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바빠서 얘기는 안 했지만 ESG에서 여기는 그럼 저는 사실은 G. 소셜주의인 거죠. 소셜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ESG보단 GSE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지배 구조라든가 사회 구조 개편, 사회 소셜 문제가 더 중요한 건데 어쨌건 그 일본에서 아베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야. 한두 달 뒤에 아베노믹스와 ESG라고 검색어를 치면 되게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예, 오늘 예. 이번 자료에도 제가 사실 그게 있는데 지금 예. 화면이 안 나오니까 제가 예. 생략했는데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2015년부터 야. ESG라든가 그리고 일하는 방식의 개혁 그리고 지금 최근에 모두 나타나면요. 그게 일본 기업들 대부분이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니면 일부 기업들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업이 지난 10년간 계속 망했어요. 도시바처럼. 그러면 남아 있는 기업들은 다 받아들였어요? 계속 받아들이고 있어요. 요즘 일본은 이미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아베노믹스가 ESG 경영을 추구하고 이거를 하라고 했을 그럼 때 일본 가면 대체로는 다 그 하이브리드 근무하고 다 하겠네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그게 차이는 있지만요. 네. 그리고 이 받아들인 형태의 차이는 있지만 선진 기업이나 앞서는 기업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직원에 대한 일하는 방식 혹은 지배구조 개편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뒷면에 서 있고요. 업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을 자기 사업의 핵심 목표로 해요. 그게 잘 받아들여지고 변화하는 기업과 예.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이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라고 뚜렷하게 말할 만큼 그게 구별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앞서가고 있는 기업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아까 말씀드리러 아베 세 가지 화살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 세 가지 화살 중에 세 번째 화살이 뭔지 아세요? 세 번째 화살? 네, 첫 번째는 재정.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왕창 풀자. 예, 첫 예. 번째가 돈을 왕창 풀자. 예. 두 번째가 재정이거든요. 예. 근데 세 번째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민간 부분의 성장 잠재력 구활이에요. 그리고 이 민간 부분의 성장 잠재력 구활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여성이라든가 젊은 층에 대한 고용이라든가 지배구조 개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받쳐졌기 때문에 일본이 지난 10년간 예. 계속 이 개편들을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2015년 이후 계속 화두가 됐고 심지어 아베가 죽고 난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그 많은 부분 중에 일부 형태로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사회에서는 적어도 기업단에서 선진 기업단에서는 이거에 대한 합의가 있고 이걸 중심으로 기업이 바뀐 겁니다. 그 이유는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라도 고통스럽지만 해보자. 해봤는데 한 애들이 다 잘 된 거예요. 한 애들이 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이제 적대적 M&A도 대놓고 하고 일본 정부가 그걸 대놓고 권장을 해요. 10년 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의 변화. 2025년에 왜 인공지능 슈퍼사이클이 오는지는 아직 설명을 못 들었는데. 짠 질문 같잖아, 마치. 그거는 책을 책에 있다. 책 보시면 나옵니다. 그거는 책 안 산 사람들은 못한다. 아우 궁금해. 아니, 궁금해. 사실은 이거 짜고 친 질문 아니지? 매년인데 매년. 아니, 저는 사실 저희가 2시간 정도 이 북 언더스탠딩 하듯이 소개를 하면 할 수 있는데 다음에 시간이 너무 한 번 더 짧아서 하시죠. 다음에 알겠습니다. 책을 안 사게 다음에 안 살 수 있도록. 인공지능 슈퍼사이클 얘기로만 한 번 더 합시다. 알겠죠? 알겠습니다. 예. 할 겁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꼭 빨리 할 테니까요. 네, 굳이 아직 안 사지 마시고.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병수 애널리스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